한국 경제의 특징은 이제 그 정부 주도 수출이죠. 정부 주도의 그 이러한 무역 증가에서 점차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특히 재벌이죠. 재벌이 한국 경제의 성장의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죠. 특히 70년대, 80년대는 재벌이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정부의 재벌은 기본으로 해서 정부 재벌보다는 사실 이제 재벌의 자생력과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죠.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서 재벌이 이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IMF 시기에 대우죠. 대우그룹이 도산했는데 이러한 대우그룹의 도산을 보면서 재벌들이 이제 부채를 줄여가면서 자생력을 고민하게 되면서 IMF 이후에는 특히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그죠? LG라든지 이 성경이죠. 이런 네 개의 재벌들은 그 자본의 구성의 건전성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면서 상당히 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라도 독자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됩니다. 재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19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줬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이제 산업정책이죠. 그래서 산업정책에서 재벌에게 특혜를 준 건 독점입니다. 독점. 어떤 재벌에게 한 산업이죠. 특정 부분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삼성이죠. 삼성이죠. 삼성에게는 소비재를 많이 몰아줬고 전자산업을 많이 몰아줬습니다. 성경은 SK죠. 석유 산업을 몰아줬고, 그다음에 노태우시에는 이동통신 산업을 몰아줬죠. 그래서 그리고 현대죠. 현대는 자동차 산업을 몰아주고 특히 기아까지 현대자동차가 병합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는 현대기아, 전자는 뭐 삼성 이런 거죠. 전자는 삼성. 그리고 유류와 이동통신은 성경, SK 이렇게 몰아주게 됩니다. 금융 정책도 초반에 재벌을 키우기 위해서 재벌에게 자기 자본 비율의 몇 배에 해당되는 이러한 어, 은행이 특혜를 주게 됩니다.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부죠. 돈을 빌리는 것, 이 부채가 대출이 제한이 됐지만 재벌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대마불사, 커다란 건 죽지 않는다. 재벌이 위기에 처해서 돈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돈을 재벌이 엄청나게 퍼부어 줍니다. 재벌은 죽지 않았죠. 다만 1996년 IMF 때 결국은 그죠? 한보가 죽었고, 대우도 죽어가면서, 바로 이제 그 IMF 이후에는 그 재벌에 대한 정부의 금융 혜택이 많이 줄었지만, 그 전까지는 재벌은 무한정한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그 정부가 바로 관치금융을 하면서, 은행을 국유화를 하고, 은행을 결정권을 정부가 장악하면서 재벌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위기 때마다 돈을 지원해 준 겁니다. 노동정책에서도 마찬가지죠. 재벌이 노동조합을 싫어하기 때문에 재벌에서 특히 삼성에서 보다시피 이 노동조합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탄압해도 정부가 비호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은 너무나 당연한데 삼성은 문호조 정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 추진해 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이러한 반노동자 정책을 채택했어. 그리고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삼성, 현대, 대우, 럭키, 성경 등 재벌은 이제 1990년대 이후 자생력을 가지고 또 세계 경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 연구 투자, 설비 투자, 계열 회사를 통한 위험 분산과 협력 체제를 통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구축해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삼성 반도체와 현대 자동차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특혜로 성장하는 이 재벌에 대해서 재벌 해체론이라든지 재벌 견제론이 있었지만 오늘날 IMF 이후에 현재 이 재벌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덜 받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면서 이제는 재벌 운명론이죠. 한국은 이 재벌 없이 경제 성장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벌에게 특정 산업을 몰아줘야 된다. 이러한 운명론, 불가피론이라서 이제는 재벌에 대한 해체나 뭐 재벌에 대한 비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재벌이 완전히 한국 경제를 장악하는 이러한 상태고 또 재벌들이 벌써 3대죠. 3대. 이건 이, 자, 삼성의 세 차례,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죠? 손자까지 이렇게 3대가 되고, 다른 재벌들도 이렇게 어, 상속이 돼서 족벌 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희생과 노력인데요. 1980년대까지 국가와 자본은 바로 저임금 노동자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전쟁 직후에 베이비 붐에 따라 출산율이 급증했죠. 지금은 애를 한 명밖에 안 나지만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낳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 바로 1970년과 80년대 경제 성장기에 바로 10대부터 그죠? 10대 후반부터 중학교를 졸업하고 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부 다 산업 일꾼 공장으로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들은 고학력은 아니었지만 최소 그 초등학교는 대부분 다 마치고 중등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문맹률이 매우 낮고, 그죠? 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규율이죠. 노동규율, 산업규율이죠. 이게 수능을 했기 때문에 초보적인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어떤 산업 기술을 적용하는 데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맹을 극복한 중등학력의 청년 노동자들이죠. 10대부터 경공업 발전과 초기 중화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좁은 농지에 많은 가족들이 농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농촌의 청년들이 이 농촌을 빠져나가도 농업은 여전히 그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짓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농촌의 청년들이 10대부터 도시로 상경해서 저임금 노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대로 이 노동자들이 외환 부족이죠. 외환 부족. 외환 부족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독일을 파견한 노동자들이죠. 간호사와 광부들, 베트남 파병한 병사들, 중동에 파병한 건설 노동자 등으로 이들 청년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경제 발전의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사회 간접 시설이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런 돈으로 쓰였고요. 1980년 이후에는 그 고학력 노동자들이 고부가 가치 산업의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은 뭐 엄청난 교육열이죠. 엄청난 교육열에 의해서 소득 수준에 비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학 진학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80년대 중반 정도가 되겠죠. 특히 그 졸업 정원제를 풀게 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학력자들이 이 정밀기계 같은 숙련 노동자, 연구 인력, 행정 인력,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이런 쪽으로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바로 이 고학력 노동자들이 이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통신과 교류의 발전, 세계화의 영향으로
어느 나라든지 생산성은 인적 자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이 훌륭하면 돈을 끌어오거나 기술을 끌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풍부한 고학력, 그죠?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인적 자본이 선진국 진입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보듯이 교육열이 높은 청년 인구를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지원과 독재 정권의 경제 계획, 그죠? 그리고 재벌의 육성과 재벌의 주도가 외형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을 보게 되면 인적 자본이 뛰어난 한국이죠. 많은 노동력과 고학력 노동자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정도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지원과 독재 정권의 경제 계획, 재벌이 없었다 하더라도 뛰어난 인적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 같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특히 유교 문화권이죠. 유교 문화권의 높은 인적 수준으로 비춰볼 때 다소 시간이 걸렸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미국의 지원과 독재 정권의 개발 계획, 재벌이 없었더라도 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암담하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고령화가 되고 청년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이죠. 자동화, 인공지능,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든 청년층마저도 한국 경제가 모두 다 취업으로 흡수할 만큼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서 노동 없는 성장, 그죠? 노동자가 많이 필요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되면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의 기본적인 간접 시설, 유휴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새로운 투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아, 그렇게 되면은 취업이 어려운 조건, 경제가 어려운 조건에서 사람들이 애를 더 안 낳게 되겠죠. 게다가 애를 낳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이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